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약 12시간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고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검찰 조사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2시간 만에 청사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 자신을 기다린 당 지도부와 의원 등 10여 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이 대표는 7줄 분량의 소회를 밝히면서 검찰이 제시한 여러 자료를 봤지만 납득할 만한 것은 없었다고 성토했습니다. 앞서 성남지청장이 제안한 차담도 거부하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던 이 대표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검사가 쓴 진술조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곳 검찰청사 앞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 시위대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밤 늦게까지 제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이렇게 혼잡했습니다. 어제 조사에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시절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현대백화점 등 성남 시내 6개 기업이 성남FC에 거액을 지불한 게 뇌물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들 기업들에게 돈을 받고 각종 인허가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추궁에 이 대표는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라며 미리 준비해온 진술서를 제시했습니다.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인데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그제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만 영장심사가 가능합니다. MBC 뉴스 손아리입니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선 양선길 현 회장도 함께 검거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양선길 전현직 회장이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게 붙잡혔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이동해 8개월 가까이 도피 중이었습니다. 양 회장도 비슷한 시기 출국해 도피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회장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는 한편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수백억 원 상당의 주식을 이미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는 등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여권 무효화로 태국에서 추방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만약 그가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국내 입국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도 검거 직후 태국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배임 횡령, 대북 송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인데 의혹들 대부분이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을 총괄하던 시기에 벌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을 최대한 빨리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태국 당국 등과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결국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인데 나 전 의원은 설 연휴 전까지 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어젯밤 퇴근길 집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나경원 전 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 대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사의를 표명했고요. 문자와 유선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고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 전 의원에 대해 연일 비판 발언을 쏟아냈던 대통령실은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전해들은 바 없다며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관심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 나 전 의원은 좀 더 고민하겠다며 설 전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국민의 힘과 또 대통령에게 어떠한 결정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하니까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실과의 갈등에 대해선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지만 진위가 굉장히 다르게 알려졌고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낮 윤핵관 이철규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한 데 대해서도 우연찮게 만났고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 확산은 막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출마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어제도 나 전 의원의 출마 명분이 떨어진다, 지지율은 신기루 같은 것이라면서 불출마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지목하니 윤핵관들이 달려들어 나 전 의원을 집단 린치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에서나 보는 모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크게 낮췄습니다. 올해 지속되는 높은 물가와 이를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도 매우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세계은행은 현지 시간 10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6개월 전 예상치 3%보다 절반 가까이 낮춰 잡을 정도로 올해 세계 경제가 급격히 둔화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과 코로나 확산 직후인 재작년을 빼면 지난 30년 동안 가장 낮은 성장 속도입니다. 세계은행은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대부분 나라가 급격히 금리를 올리면서 금융 상황이 악화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에너지와 식량 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고 투자가 크게 위축됐으며 주택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경제의 부진으로 침체 위험이 매우 커졌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0.5%로 예상됐습니다. 기존 전망보다 1.9%포인트나 떨어진 건데 1970년 이후 공식 침체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저조한 수치입니다. 유로존은 0%, 즉 성장이 정체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내다봤습니다. 중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코로나 확산의 여파로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이처럼 급격한 둔화는 세계적인 침체로 이어졌다며 취약해진 경제가 지정학적 긴장 등 새로운 악조건을 만나면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투자가 줄면서 성장률이 대폭 낮아지는 등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조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오늘 열리는 미국 골든글로브 비영어권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3년 전 기생충에 이어 한국 영화가 또 수상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LA 현지에서 김소진 특파원입니다. 헤어질 결심은 인도 영화 RRR과 독일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 등 쟁쟁한 작품과 함께 비영어권 작품상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 후보에 오른 것은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작년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헤어질 결심은 골든글로브뿐 아니라 오는 3월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영화상 1차 후보로도 지명됐습니다. 시상식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는데 현지의 예측 전문 매체들은 인도 독립투사들의 영웅담을 그린 RRR과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반전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 이어 헤어질 결심의 수상 가능성을 세 번째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예측일 뿐 헤어질 결심은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수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평가입니다. 현대에 만들어진 사랑에 관한 영화들은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아주 대담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골든글로브에서 한국 영화는 지난 3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받습니다. 2020년 기생충이 최초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고 다음 해에도 배우 윤여정, 한예리 씨가 출연한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가 같은 상을 차지했습니다. 작년에는 오징어 게임의 배우 오영수 씨가 TV 드라마 부분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인종, 성차별 논란으로 영화인들이 보이콧하면서 시상식이 방송도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제 뒤로 보이는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정상적으로 개최됩니다. 4년 연속 한국 영화가 수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등한 조치를 한 거라며 입국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서울 충무로의 중국 비자 서비스 센터. 앞으로 비자 신청이 어떻게 될지 실무자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가 접수는 받고는 있습니다. 내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국내 지시에 따라 방문, 상업, 무역, 관광, 일반 개인 사정 등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소하면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주 일본 중국 대사관은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외교 공무를 제외하고 취업, 유학 등의 비자까지 포함돼 한국보다 더 강경한 대응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배경에 대해 대등한 조치를 취했다며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장 국내에서는 사업을 이유로 중국에 단기 출장을 오려 했던 기업인들, 또 중국에 있는 한국인 주재원을 방문하려 했던 친인척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국 내 방역이 풀리면서 시장 조사 등을 위해 출장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난처해졌다고 말했습니다. SNS에서도 중국 입국 가능 여부를 묻는 비자 관련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조치는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我们再次呼吁相关国家从事实出发，科学适度制定防疫措施。 우리 정부는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국 측의 조치에 대해서는 그 양국 외교 채널을 통해서 서로 협의가 소통이 이루어졌고요.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의 발표 직후 SNS 웨이보에는 한국에 갔다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사진을 찍히는 등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며 한국을 비판하는 게시물들이 상위 검색어를 차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